충분히 보장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양요법을 서서히 쓰는데요. 영양요법을 쓰기 전에 우리가 임신을 준비할 때 엄마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엽산입니다. 근데 엽산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언제 먹으면 좋아요? 임신 준비할 때 오메가3는 엽산 먹을 때, 즉 임신하기 전부터 먹는 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다른 이유도 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임신성 당뇨 환자가 10년 사이에 2배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20명 중에 1명이 임신성 당뇨였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경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5명 중에 1명은 아이에게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은 쥐를 먼저 가지고 3개월 동안 고지방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특정 약물을 주사해가지고 당뇨병 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짜리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게 이미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간이 뭐 외부에 안 좋은 물질이라든지 우리로 따지면 인간으로 따지면 술이라든지 이런 걸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에 필요한 그 간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방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간에서 이런 지방간이라든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간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엄마가 임신성 당뇨일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6주 강의 때 1편에서 얘기했던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 6가지. 그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를 왜 먹어요? 라고 물으면 임산부들은 아이가 똑똑해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6가지 이유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6가지 중에서 5번째를 한번 읽어보면요. 만약에 임산부가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가 일어날 확률이 44%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임신성 당뇨, 즉 임산부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신성 당뇨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엽산 주세요라고 약국에서 얘기할 때 엽산은 그냥 무료로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꼭 섭취를 하게끔 합니다. 임신하기 전에 오메가3부터 먹어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 중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 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임신 여성 331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오메가3를 섭취한 군에서는 공복 혈당이라든지 인슐린에 대한 또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낮았어요.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임신 중에는 꼭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꼭 연세 있는 분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임신 중인 사람은 늦었어더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섭취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는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에 대한 영양요법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메가3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것은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계성 당뇨에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요. 복부 지방에서 여러 가지 렙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렙틴에 대한 저항성도 일어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된 경우에도 문제가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이 있을 때라든지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되어 있다든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너진 상태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이거에 대한 6가지는 예를 들어서 중년이라든지 그 이후에 당뇨의 경계성에 있다든지 당뇨에 걸리셨다든지 하는 분들도 이 6가지 관리를 똑같이 하셔야 되지만 지금 오늘 주제는 임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이 6가지도 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이 네 번째 만성염증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오메가3하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 파이토케미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네 번째 때문에 그렇고요. 유산균을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임산부가 섭취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출산 전에 먹으면 충분했었습니다. 미생물 샤워라고 해가지고 출산했을 때 아이에게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충분해라고 했지만 임신 중에도 태아인 상태에서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과 동시에 또는 그 전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너지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본다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오메가3와 파이토케미칼 그렇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엄마가 살이 찌게 되면은 이쪽에 렙틴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태아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태반에서도 렙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살이 찌게 한다든지 식욕을 억제 못하게끔 하는 그런 다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엄마가 살이 찌게 되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반의 혈관 확장이 되면서 아이가 거대화증이 되고 출산 후에 아이에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콜레스테롤, LDL 비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세 가지가 이 논문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2020년에 뉴트리언트에 나온 논문에서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임신 중에 섭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고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 중에 엄마가 싱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싱거가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어, 뭐죠? 보라색 같은 뭐 포도라든지 베리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 그 당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렇게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에 있는 것들은 좀 황토색을 아니 황색, 노란색을 낀다든지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먹고 싶은 겁니다. 즉 임신 중에서는 이 파이토케미칼의 색깔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엄마가 그걸 원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요즘에는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의 채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임산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양주 중에 뭐가 필요해요 한다면 뭐 비타민 B 필요해요, 비타민 C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비타민 중에서 천연 비타민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이 필요하는 것을 꼭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중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엄마가 아무래도 뭐가 당기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밥이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돼요. 그렇게 살이 과도하게 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유라든지 프로테인을 섭취하는 게 아이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논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임신성 당뇨뿐만 아니라 임신을 유지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산화 비율이 이 6%에서 9%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조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 있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6가지 이유 제가 써놓은 부분에서 첫 번째 이유가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가 34주 이내에 조산할 확률을 46%, 즉 거의 반으로 떨쳐버리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꼭 오메가3를 섭취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오메가3가 알약이 작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게끔 담즙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오메가3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메가3를 섭취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쪽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출산하기 전에 엄마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해서 출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생물 샤워라고 해서 엄마의 산도에서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미생물만 그때 당시에만 갖췄으면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뭐냐면 임신 중에 엄마의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에게 뇌에게 특히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의 BBB 즉 뇌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검문소라는 게 있는데 이 검문소를 활성화시켜줘서 이 투과율이 높지 않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BBB라는 건데 어째 혈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뇌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위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게 뇌로 가는 길인데 그 전에 이렇게 쫀쫀하게 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뇌에 안 좋은 물질들이 못 지나가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쪽쪽쪽 뽑아가지고 뇌에 가져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멍이 송송송 뚫리게 하는 게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한 건데요. 쥐로 보면 일반적인 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다. 빨간색이 태아의 뇌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안 좋은 물질을 넣었을 때 뇌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했을 때 빨간색 송송송한 것들이 태아의 뇌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즉, 통과해버렸다는 겁니다. 태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아의 뇌까지도 안 좋은 물질이 통과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기쥐에게 다시 이걸 쥐에게 다시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한 다음에 14일 동안 정상적인 세균을 투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아에게 미치는 게 많이 줄어든 게 된 겁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것은 엄마가 임신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지만 태아의 뇌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가라고 실험을 했을 때 이거는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미 들어온 쥐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했더니 이렇게 더 적게 들어왔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단sve지방산을 한번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해서 단세지방산이 나오게 된다면 엄마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됐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좋아지고 이 태아도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미치는 영향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임신 후반부에 먹지 말고 임신 초기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전후에 임신성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잘 해줘야 되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해야지 아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시작과 동시에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꼭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네이처에도 나온 건데요. 이 이불에 잘 둘러싸였는데 이거에 바로 미생물 샤워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산도에 유산균 또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이 많이 있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거고요. 이 미생물 샤워가 잘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다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후 3개월부터 14개월, 돌 전후까지 해가지고 아이의 장 상태를 봤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이의 출생, 돌 전까지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유 수유를 하거나 또 제왕절개 없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건강한 장 내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잘 있어야 평생 건강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모유수유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돌까지도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를 통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의 장 건강을 위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을 어떻게 공급하냐라고 했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균을 분유라든지 이유식에 조금씩 뿌려줘서 공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많은 균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약국에서 많이 유명한 제품들은 50%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 거의 100% 들어가 있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스포이드 형태로 떨어뜨리는 방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양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많은 종류의 균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80% 이상이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들어가 있는 균이 365일 동안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그 균에는 80%가 넘게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5 균형을 맞추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어른들이 드시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다든지, 그다음에 장에서 뭐 분유 유유 모유 수유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그 용량을 한 포 정도를 나눴을 때, 그 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드랍 형태로 되는 게 하루에 7억 정도 돼요. 하루에 7억 정도의 균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5일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80억 정도의 균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다든지 모유수유가 부족하면 그 균이 정상적인 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먹여도 돼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날마다 이유식에 탄다든지 분유에 타서 먹인다라면 아이의 비피도 박테리움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출산 전에도 중요하고 모유 수유 때도 엄마의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금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요, 소아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식품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오히려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이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어렸을 때 형성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커서까지도 평생에 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222명의 분변 검사 많이 하죠, 요즘 최근에. 그렇게 했을 때 비교해 본 결과, 이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에 어떤 특정한 균들이 많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잘 관리가 돼야지만 아이가 계란 알레르기라든지 우유 알레르기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것, 음식 알레르기를 견딜 수 있는 형태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유 알레르기에 대한 실험도 있었지만 계란 알레르기도 비슷한 실험이에요. 이 둘 다 어렸을 때, 이쪽에 나왔죠. early life라는 것은 아이가 꼬맹이였을 때, 둘 다 꼬맹이였을 때 이 알레르기 증상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겪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것들은 프로바이오틱스였고요.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제왕절개라든지 모유수유가 부족하다면, 이게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뭐 5분의 1포라든지 뭐 4분의 1포라든지 이런 것을 날마다 노출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부터 중요하지만 아이가 지금 뇌하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마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프로바이오틱스에 좀 노출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영양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 영양 관리가 뭐 비타민도 필요하고 엽산 이런 것들을 다 프로바이오 파이토케미칼로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일찍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중요할 나이가 되면 골드 트라이앵글에 집중하실 때가 돼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건 아까 수면도 필요하고 영양요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지만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성장하는데 유전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전을 뛰어넘게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키가 크려고 아빠가 우유에다 밥까지 말아줬어요. 라면에다도 우유를 말아서 그렇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유에다 밥 말아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계속 키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1리터씩 우유를 먹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외국에서 있지만 외국에 있는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은 우유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유를 많이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냐면 손흥정 선수, 즉 아빠입니다. 아빠가 선수일 때 지금 스트라이커로 키가 이만큼 다른 선수들이 훨씬 더 작았어요. 키가 167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엄청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뛰고 영리했기 때문에 첫 골이 뭐냐면 데뷔골이 헤딩 슛이었습니다. 즉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헤딩 슛으로 첫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적한 뒤에도 헤딩 슛으로 첫 골을 넣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였구나. 키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대로 손흥정 선수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아이를 축구 선수로 키우게 했을 때 키라는 거에 대한 한이 있었겠죠.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유전적인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유라든지 단백질 섭취를 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키가 작은데 왜 손흥민은 크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엄마가 키가 크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왔습니다. 손흥민 키가 외가 쪽이 유전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7이 183이 되는데 엄마 키를 한번 볼까요? 엄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사진을 보니까 아빠가 167인데 아빠가 167이면 아빠는 많이 잡아도 엄마는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헷갈리는데요. 아빠가 167인데 엄마는 많이 큰다고 해도 159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에 대한 예상 키를 계산을 해보면 167 더하기 엄마 키 159에다가 2로 나눠서 65를 더하면 6.5를 더하면 손흥민의 원래 예상 키는 169.5였습니다. 170 정도 되는 게 맞았었죠.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게 된 거는 도대체 183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양인 우유입니다. 우유에서 1리터 정도씩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했기 때문에 영양과 운동이 잘 차였고요. 그 다음에 수면도 알아볼 수 있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가가지고 정말 좋은 축제였어요. 우승을 해가지고 축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축제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정이 넘도록 이제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빠가 손흥민 선수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2시가 넘었으니까 자야지 해가지고 바로 귀가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전부터서 그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유전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했지만 영양과 운동과 수면에 대해서 충분한 어드밴티지로 해서 183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아이 1리터씩 우유를 먹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운이 좋았다는 거죠. 유당불내증도 없었고 우유를 또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유당불내증이 있다든지 우유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은 키 크는 걸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더 현명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죠. 그게 바로 단백질 쉐이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유보다도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먹게끔 하면 좋겠고요. 운동도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뭐 축구가 됐든지 줄넘기가 됐든지 쌩쌩이 타지 말고 줄넘기라든지 이런 걸로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 충분히 즐겁고 얘기하고 싶고 야식도 먹고 싶지만 아이들이 키 크는 그런 시기에는 좀 그거를 줄여서 좀 아이의 키 크는 시간을 또는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손흥민 아버지가 정말 괴짜긴 한데요. TV나 핸드폰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수면 시간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TV라든지 특히 게임을 하게 되면 코티솔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코티솔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6가지 중에서 말씀한 것에서 문제가 되는데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즉 저항성이 생기면서 비만 당뇨로 되면서 성장에도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TV는 보는 시간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체적인 것에서 흔들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TV와 핸드폰을 치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TV가 없어요. 지금도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TV 하나를 샀는데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최근에 TV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30인치 아주 작은 23인치요. 30인치 굉장히 큰 건데 23인치 TV 하나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TV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안방으로 옮긴다든지 아이가 좀 접근하는데 어렵게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요. 단백질을 섭취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게끔 하고 나니까 이게 이만큼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고 어른들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8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더 나와요. 단백질 섭취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아이의 키 크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하루하루 차이가 난다라면 나중에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 아이의 예상 키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린 사람, 이쪽엔 연세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요. 이쪽 실험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 어, 어, 이쪽 그림부터 볼게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실험입니다. 그 단백질 실험에서 어떤 거냐면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을 때 20대 여성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음료를 통해서 단백질 음료가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게끔 했더니 이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려면 단백질 보충을 쉐이크를 통해서 또는 단독으로 해서 단백질로 해가지고 섭취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다가 단백질을 많이 같은 양의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은 콩단백질로 했으니까 두부라든지 된장국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게 한다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아이에게 단백질 섭취를 쉐이크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살에서부터 9살이 있는 아이에게 단백질 섭취를 10g씩 늘릴 때마다 0.03 편차만큼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10g씩 늘리면 즉 10g, 20g, 30g 아이에게 필요한 양은 얼마냐면 체중이 있죠. 체중에다가 거기에다가 1.3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20kg라고 하면 20g을 먹여야 된다라는데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1.3배를 해서 20kg이라면 20g이 아니라 26g 정도를 먹이는 게 아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는 또 언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섭취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는 한 번밖에 못 먹어 단백질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아침에 먹는 게 좋냐? 저녁에 먹는 게 좋냐?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연세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하겠죠. 그러면 블랙버스트 아침에 먹는다든지 점심에 먹는다든지 저녁에 먹는다든지 했을 때 근육의 생성량을 한번 봐봤습니다. 근육의 생성은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근육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성됐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침에 먹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아침에 하는 게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이고 아침에 가짜 단백질을 먹여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시 아침에 먹인 단백질이 훨씬 도움이 됐구나. 그 다음에 저녁에 단백질을 먹이고 저녁에 가짜 단백질을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먹이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간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침이 더 효과가 좋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영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먹는 양이 똑같았을 때 아침에 많이 먹이고 저녁에 적게 먹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적게 먹이고 대신 저녁에 많이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많이 먹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인다면 언제 먹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단백질을 아침에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루틴을 만들어 중요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학교 가기 전에 단백질 먹고 가야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게끔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 성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쥐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IGF입니다. 이 IGF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성장 호르몬이 IGF를 자극해가지고 이 IGF가 키가 크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IGF를 자극하지만 IGF를 또 누가 자극하냐?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됐을 때 이 성장 호르몬, 아니, IGF가 나와서 이 뼈가 이렇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뼈의 굵기죠. 굵기가 이쪽에 보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뼈 성장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실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사회성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리가 잘 안 되면 1.96배 정도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1.69배 정도 떨어집니다. 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의사소통이 왜 이렇게 늦지?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라는 것을 또 체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좀 늦거나 지연되는 아이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근육, 작은 근육들, 손가락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1.5배 정도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뼈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단세지방산의 영향을 받아서 IGF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단세지방산은 누가 만들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요. 즉 좋은 유익균들이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군인이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어요. 이 말은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물질인데 유익균들이 만들어요. 근데 누굴 가지고 만드느냐?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무기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어야지만 단세지방산을 유익균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라고 했을 때 퀘르세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비타민 A, B, C 뭐 이런 것들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지만 아이에게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였을 때 어떤 일들이 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인지 알기 위해서 미노사이클린이라는 강력한 항생제를 한번 쥐에게 먹여봤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근육이 이렇게 덜 떨어지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가 되면 간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내가 만약에 주변에 나 지금 요즘에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밀크 시슬이라든지 민들레 추출물만 섭취하게끔 유도하지 마시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돼야지만 간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에 관련돼서 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언제 먹는 게 낫지? 언제 먹느냐라고 했을 때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공복이 언제가 유지가 많이 되냐면 저녁 식사하고 나서 두세 시간 지나야지 공복이 되는 겁니다. 저녁 식사 또는 야식 먹고 저녁이니까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식을 먹는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녁 식사하고 두세 시간 후부터 아침 식전 30분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을 생각한다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생각나시죠? 프로틴 같은 경우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냐면 아침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먹게 된다면 건강 루틴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같이 섞어서 한꺼번에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제가 팝업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단백질은 하루 총량과 비교했을 때 아침에 많이 먹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알았으니까 아침이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저녁 식후 두세 시간 후부터 아침 식사하기 30분 전까지니까 이걸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단백질과 프로틴을 같이 먹여서 건강 루틴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칼슘을 먹일 때 그냥 단순히 칼슘 여러 종류 있거든요. 근데 칼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칼슘을 섭취하는 게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위산의 분비라든지 이런 게 어른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칼슘을 찾는 게 바로 해조칼슘이고, 이 해조칼슘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이런 산호라든지 해조류에서 많이 왔어요. 이런 해조류가 조금 굳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석회화됩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산호 모습.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 모양이 안에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해조류가 시간이 지나면 이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암석으로 표현하면 꽉 눌러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석회암이 되는데요. 이 석회암을 분해해서 만든 칼슘이 탄산칼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 좀 오래돼서 더 눌러져서 변성이 되면 대리석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 중에서 석회암이라는 돌덩이에서 추출한 탄산칼슘이 아이의 위에서 소화되고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다공성으로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아직 눌리기 전인 해조칼슘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100%그 돌덩이로 눌러진 탄산칼슘이에요. 그러나 해조칼슘은 이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에서 이렇게 꽉 눌러져 있는 그 칼슘에는 꽉 눌러지다 보니까 좋은 미네랄들이 이미 빠져버려요. 누르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해양에 있는 좋은 미네랄들이 다 빠져버리는데 해조 칼슘에는 70가지가 넘는 칼슘 외에도 여러 가지 다량의 좋은 미네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뼈에 중요한 칼슘은 해조류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온 칼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조류나 이런 거에서 칼슘이 들어와 가지고 칼슘이 딱 들어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얘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 그럼 비타민 D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타민 D는 아주 최소량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면 IU로 따지면 200 IU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키 성장에 부족한 양의 비타민 D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이에게도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몽골에서의 실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몽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룹에서요, 우유를 다 섭취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한쪽 그룹에는 비타민 D를 400 IU 정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에는 비타민 D를 800 IU 정도 넣었어요. 그랬는데 우유를 먹는 그룹과 400 IU를 먹는 그룹도 키가 크긴 했지만 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800 IU를 먹은 아이에게는 쑥 키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성장에 필요한 것은 200 IU는 좀 부족하고 800 IU 또는 1000 IU 정도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라는 것은 이제 우리 뼈에 붙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마그네슘이 있었을 때 잘 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잘 돼 있을 때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서 비타민 K에 상응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황 채소를 먹으면서 장내 미생물이 잘 키우게 된다면 비타민 K2는 충분히 우리 몸에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필요했는데 비타민 D에다가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필요해서 비타민 D를 추가 복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400 IU가 있는 비타민 D를 아이에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틀에 한 번씩 먹이면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저장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0 IU를 먹으면 400 IU를 간에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쭉쭉쭉 나눠서 써요. 그러면 만약에 4일에 한 번씩 4,000 IU를 먹게 되면 하루에 1,000 IU씩 그렇게 우리 몸에서 쓰게 됩니다. 그거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른들이 비타민 D 주사 맞는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D 주사 맞을 때 한 달치 비타민 D를 맞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에서 저장해서 그거를 하루하루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비타민 D는
간에서 안전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아이에게 2000IU 정도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2000IU가 목표라면 4000IU를 먹고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1000IU만 더 먹을 거야. 그러고 한다면 4000IU를 먹으면서 4일에 한 번씩 먹으면 1000IU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 부족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IGF가 떨어진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도 나와 있고요. 아연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과 IGF-1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성장이 지연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게 1번이 뭐냐면 단백질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만약에 미네랄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다음이 바로 아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이 좀 키가 작아 영양이 부족해서 키가 작은 것을 알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 결핍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연을 섭취하게끔 해봤더니 이게 키가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라는 게 키 성장에 부족하면 저해가 되고요. 충분하게 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IGF를 생성하고 이렇게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먹고 얼마 이상을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10mg 이상을 먹고 8주 이상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8주 이상은 충분히 먹여야 됩니다. 8주라고 했을 때, 그럼 1년 먹으면 안 돼? 1년이 먹어도 되고요. 충분히 그 양을 길게끔 먹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적어도 8주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쪽에 보면 지금 이 나이대 2살에서 4살 사이에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쭉 그 키를 유지하였다면 상위 이 정도로 키가 컸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이 키가 안 커버리고 그 위에서 조금밖에 하위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가 키가 크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 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판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 성장판이 다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이 자세를 통해서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매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매번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MZ세대 엄마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 성장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살이 찌면 찔수록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BMI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적당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아이가 왜소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아이가 살이 찌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장 그래프에서 아이가 어느 퍼센티지에 해당하는지 키하고 그다음에 체지방과 체중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가 이제 6살, 7살 되면 게임을 조금 눈에 뜨게 시작합니다. 눈에 띄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원래는 제가 진하게 그려놓은 게 정상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멜라토닌이 쭉 증가했다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나옵니다. 이 시간이 벌써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나온다는 걸 알고요. 늦게 나오면서 또 늦게 없어져요. 늦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도 잠이 옵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방해되지만 이 멜라토닌이 늦게 나와서 잠도 깊이 못 자서 성장 호르몬 늦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잔 다음 날에는 아이가 멜라토닌 때문에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아무래도 격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코티솔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천천히 마일드하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자면 이렇게 코티솔이 급격하게 올라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멜라토닌이 나올 수가 없고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게임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게임을 좀 일찍 끝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게임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도 방해하고 성장도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게임을 안 하고 자면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데, 각성을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역치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아이의 성장에 방해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최근에 한 실험이 있었어요. 30일간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했길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 달 동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1cm씩 키가 컸습니다. 1cm는 엄청 큰 거예요. 한 달에 1cm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된 거고요. 체지방률도 1%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10명의 아이들에게 30일 동안 한 게 뭐였냐면, 이 골든 트라이앵글로 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니 1cm씩 다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골든 트라이앵글 세 가지 운동, 영양, 수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이 키 크는 게 확실해진다는 거고요. 이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면 아이들이 다음 날에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식사할 때 채소를 몇 개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체크하게 한다라면, 이 아이가 체크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더 많이 먹은 걸로 체크하려면 하나 더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체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Z 엄마들이 요즘엔 정말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잘 키우고 아이 성장에 도움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활용하시는 MZ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장에 유의한 것들, 이런 거에 성장에 필요한 거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성장에 필요한 것은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로서는 아연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과 수면, 생활 습관, 이 토탈 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토탈 케어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조금 오버돼서 끝났는데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